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KF-21이 첫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33분 동안 감개무량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주적을 중국, 그 다음에 주전장을 서해와 한반도로 봤을 때 일본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일본 어떻게 볼 거냐,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좀 잘 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너무 감격적이어서 KF-21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갈게요. 이게 오늘 KF-21의 그 실제 그 첫 비행 사진입니다. 저 코앞에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건 저 피토관이라 그래요. 저게 이제 그 공기의 그 압력 변화를 이렇게 그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속도, 압력 이런 것들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건 측정 장비죠. 다시 말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저 앞에 삐쭉 나와 있는 거 당연히 없어집니다. 이 사진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배 밑창에 미사일이 4개가 달려 있죠. 이 초도 비행에서 미사일 달고 비행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저게 굉장히 자신 넘치는 어떤 선언입니다. 어떤 자신이 넘치는 선언이냐. 지금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4년 후에 앞으로 4년 동안 2000소티 정도 비행을 하면서 2000소티 비행을 하면서 4년 후에 블락 10 그러니까 첫 버전으로 나가겠다. 첫 버전에 공대지 미사일만 달겠다. 그거였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무지하게 당겨질 거예요. 1년 정도는 당겨질 겁니다. 아마 배팅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여름이면은 실전 배치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2025년 여름 정도면은 사실 완성되지 않느냐. 우선 처음 그 생각이고요. 이미 블락 10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저게. 공대지 미사일 달았다. 그걸 선언한 거라고요. 저 초도 비행에 저런 일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이제 다리를 안 접고 날았어요. 저건 당연합니다. 초도 비행에서 통상 다리 안 접고 천천히 납니다. 저건 당연한 일이고요. 굉장히 당겨질 거다. 저는 한 1년 가까이 당겨질 수 있지 않나. 6개월은 확실히 당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블락 10을 건너뛸 겁니다. 블락 20로 나올 겁니다. 3, 4년 후에, 3년에서 3년 반 후에, 그러니까 2025년 여름이나 2025년 말에 블락 20. 블락 20라는 건 뭐냐면은 공대지, 그 다음에 공대지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있고요. 그리고 공대 공이 있고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앞으로 한 3년 후 아마 볼만 할 겁니다.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3년 후에 저 비행기가 진짜 이제 현실화됐을 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게 한국입니다. 그게 완전히 증명됐고 사실 오늘로서 절반쯤 증명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개발 중인 비행기거나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비행기 중에 미국의 F-35, F-22를 빼고 나면 저 비행기를 능가하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이제 점점 밝혀질 겁니다. 굉장히 그 퀀텀 점프를 한 건데요. 사실은 오늘 날아오른 거는 비행기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 전체 노하우가 날아오른 겁니다. 그것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비행기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비행기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익힌 겁니다. 그 과정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로키드 마틴이나 영국의 BAE 뭐 이런 몇 개의 프랑스의 그 나소 뭐 이런 회사들밖에 안 갖고 있어요. 이런 전투기를 만드는 노하우를. 이건 또 민항기랑도 다르고 수송기랑도 다릅니다. 이 전투기 노하우는 굉장히 복잡한 노하우거든요.
자기들 미천인데 이 시스템 통합 능력이 이걸 가르쳐 주겠냐고요. 안 가르쳐 줘요. 돈 아무리 싸다 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획득한 겁니다. 오늘 그게 증명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나 봄직한 미국의 정말 6세대, 차세대 그런 미국만 만들어서 미국만 사용하는 그런 비행기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기, 나머지 전투기는 이제 얼마든지 만든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헬기까지도, 헬기도 많이 익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든다. 자, 그럼 뭐냐 그 노하우 세트가. 일단 통합지능 엔진을 요번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 통합지능 엔진, 왜 엔진이란 얘기를 하냐? 이거는 윙 하고 돌아가는 하드웨어 엔진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덩어리예요. 이걸 엔진이라고 불러요. 여러 장치 및 조종사와의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알고리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덩어리인데 그 뼈대에서 수치 좀 고치고 뭐 이렇게 공식 몇 개 고치면은 또 수정되고 또 수치 고치고 공식 몇 개 고치면은 수정되고 수치는 이제 파라미터 값이라 그러죠. 매개 변수 값. 그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덩어리, 이런 그 뼈대 중에 뼈대가 되는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엔진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엔진이라는 용어가 거기서는 물리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피직스 엔진. 이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덩어리인데 얘가 뭘 해주냐면 온라인 게임에서는 RPG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그 시츄에이션에 참가하는 유저가 100명이야. 그러면 그 시츄에이션이 100명한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 상황이. 나는 내 관점에서 보고 있고 나랑 지금 총싸움하는 저 인간은 그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런데 상황은 똑같고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해줄 수 있는 그 알고리즘 덩어리를 엔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엔진은 계속 진화시킬 수 있는데 그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번에. 통합지능 엔진을. 그러니까 이 엔진에서 예를 들면 뭐 레이더가 이 엔진이랑 접촉하는 방식, 에이사 레이더가 미사일이 이 엔진과 인터페이스하는 방식, 조종사가 이 엔진과 인터페이스하는 방식, 바깥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기체가 흔들리는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 엔진이 인터페이스하는 방식, 그게 하나의 시츄에이션이잖아요. 하나의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변수는 뭐 수백 가지가 되죠. 그러나 그걸 하나의 상황으로 엮어주는 놈. 그걸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게 한번 만든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 거는 이거에 말하자면 변주에 불과해요. 다음번 비행기 만들 때는. 이게 이 중에서 이 엔진 중에 서브 시스템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행 제어 지능이에요. 이걸 fly by wire FBW라 그러는데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그런 관점, 옛날에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못 날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으로, 기체역학적으로 이거는 흉악한 물건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물건이에요. 저걸 이제 싸움을 하려고 막 깎아내고 막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놨는데 저러면은 조종사가 기체가 계속 요동치니까 그것만 다른 거 못하고 그것만 미세 조정해도 들똥말똥해요. 그럼 이걸 뭐가 해주냐? 컴퓨터가 해줘요.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냐? 1초에 1000번 이상 해줍니다. 계산을 해서. 그게 FBW예요. 오늘 저 정도로 깔끔하게 날았다는 얘기는 FBW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비행기에 대해서 하나의 저런 4.5세대, 5세대를 바라보는 저런 첨단 비행기에 대해서 FBW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비행기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고급 비행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항전 장비들을 요번에 우리가 직접 다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업체들이 만들고 있지만 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동체 내장 안테나,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지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안테나가. 동체 내장돼 있는데 저희가 전에 뭐 하나 보여드렸죠?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안테나가 맞아면, phased array, 그러니까 위상 배열을 하기 때문에 각 소자가 여러 개인데 그 소자가
위상 차이를 위상을 달리해서 발신을 하면 그 위상의 선단을 잇는 그 지점이 레이더파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레이더파의 그 파형의 그 앞머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 위상들이, 그러니까 그 위상 배열을 통해서 지향성을 만드는 게, 기계적으로 레이더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회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게 돼야 상대방한테 걸리지 않고 내 본부랑 통신하고 내 동료랑 통신해요. 그 다음에 저게 돼야, 안테나니까 저게 돼야 상대방이 나한테 레이더를 쏠 때 어느 방향에서 왔다는 걸 감지를 해요. 상대방의 위치를. 상대방 위치는 제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RST, 저거는 적외선이죠. 적외선 추적. 그 다음 EO, 저건 지상 표적 탐지 추적이죠. 전부 첨단 장비들인데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이번에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 수트, 일렉트로닉 워페어 수트, 그러니까 EW 수트인데, 이거는 상대방이 쏜 레이더 주파수를 복사하는 지능이에요. 복사해서 그거를 우리 쪽 A사 레이더에 넘겨주면 그 A사 레이더가 상대방 흉내내가지고 빵! 그 방향으로 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레이더, 그 상대방, 그러니까 수신되는 전파가 뭐 수천 종이 수신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상대방이 쏜 것을 정확히 식별해서 나머지 다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잡음 제거하고 걔만 딱 디지털해서 걔만 수식으로 딱 나타내는 애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수식, DRFM이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제가 그런 거예요. 아주 고도의 디지털 처리 알고리즘이죠. 디지털 신호 처리 알고리즘.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 EW 수트가 DRFM에서 온 그 레시피죠. 일종의 레시피에 맞춰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A사 레이더에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A사 레이더가 그 방향으로 재밍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다 우리가 하는데 저게 전부 다 저 세계 최첨단 기술들의 영역인데 저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요번에 KF-21 하는 그 과정, 그 직전 요 무렵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과 유도포탄을 달죠. 아까 저기서 보셨던 배에서 달고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라고, 영국인가 독일, BAE가 다국적 기업이라서 아마 BAE가 영국 BA인가 독일 BA에서 개발한 건데 200km 날아갑니다. 200km 정도 날아가는데 아마 우리가 요번에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면 저거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레이더가 저거보다 멀리 가요. 우리 성능이 워낙 좋아서 A사가. 어쨌거나 저런 그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과 유도포탄, 그러니까 JDAM도 미제 JDAM 채운 거, JDAM이 이제 합동 직격탄이죠. 일반 멍텅구리 포탄에다가 뭔가 키트 채워가지고 하늘을 유영해서 가는 거. 한 3, 40km 가는데 왜 우리 KGGB가 있는데 왜 저걸 썼냐? 그러면은 우리 KGGB는 1000파운드급까지예요. 500파운드, 1000파운드. 그러니까 500kg 정도까지 무게로, 포탄 무게로. 근데 포탄 중에는 900kg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0파운드급이. 그거는 미제를 써요, 우리가. 그래서 미제 JDAM 키트, 그 다음에 한국의 JDAM 키트라고 하는 KGGB, 그 다음에 타우루스보다 더 좋게 만든 한국판 타우루스 철룡. 요번에 타우루스도 붙여요. 오리지널 타우루스도 저기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발 중이죠. 초음속,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그러면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해버리면 이제 저쪽 중국 항모나 중국 구축함들이 거의 뭐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까 중거리 공대공 우리가 만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과 유도포탄을 다 거의 우리가 만들어서 이번에 다 결합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행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얘가 수식으로 계산한 대로 성능이 나오는 거야? 각 부품들은 뭐 그런 걸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각종 센서와 계측 장비인데 이 중에 태반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소자를 적당한 걸 구해서. 보통 저런 소자들은 이제 일본도 못 따라오고요. 독일도 중간급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주로 스위스나 스웨덴 째들이 많아요. 저런 게. 북유럽 쪽이.
아무튼 그 센서와 계측 장비를 가지고 그 소자들을 구해서 그 모듈들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계측 장비를 만들어야죠. 그걸 다 만들어 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거가 업의 노하우니까 다른 업체가 안 가르쳐 주죠. 로키드 마틴이 야, 너희 센서랑 계측 장비 만들어서 이렇게 재면 다 돼 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시뮬레이션 루프라 그럽니다. 시뮬레이션 루프 및 조종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루프의 한 서브 시스템이 저 조종 시뮬레이터예요. 조종 시뮬레이터는 HQS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인가? KAI 그걸 치면은 HQS 치면 나와요. 뭐 이렇게 화면 있고 무슨 가상현실 게임기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걔를 이렇게 조종관을 당기면 옆에 꼬리 날개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동체 넣고 꼬리 날개 부분만 꼬리 날개 부분이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요. 또 뭐 이런 조종관 당기면은 뭐 저기 뭐야 그 수평 날개 뒷부분이 착착착착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나타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손의 이 유저 인터페이스죠. 조종사의 동작이 하드웨어의 일정한 저거를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인지 각각이 또 계측 장비가 달려 있고 그게 HQS인데 저거를 조종사뿐만이 아니라 조종사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다 한 세트 굳혀놓으면 저게 HITL이라 그래요. 저거는 이제 저런 종류의 고급진 장비를 만들 때 쓰는 건데요. 그 방법론이죠. 하드웨어 인 더 루프.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 액추에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여러 작용자들. 그건 뭐 외부 기상 조건의 변화일 수도 있고 적기의 공격일 수도 있고 조종사가 뭔가를 이렇게 조작한 걸 수도 있고 기계끼리 서로 이런 매개 변수로 엮여갖고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미리 설정되는 설정값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작동하는 것을 흉내내 놓은 거예요. 저게 돼야 그 다음에는 뭐 이걸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를 한 5천억 주고 수입하면 안 돼? 뭐 보잉이 한번 물어봐. 저거 HITL 팔으라고. 그러면 보잉이 웃죠. 야, 그거 우리 장사 미천인데 5천억에 산다고? 너 임마 우리 놀리냐? 안 팔아요. 살 데가 없어요. 저걸 만들었다니까요. HITL, HQS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감탄할 일이 아니라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야, 저 정도의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하나의 거대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사야 되는데 그 도구를 파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도구를 내가 만들어야 돼. 저게 저런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남들 안 하는 것 좀 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소재 공학 이런 게 발달해 있으니까 재료 공학. 뭐 쇠 깎아서 하냐 이거야. 3D 프린팅 해라 이거지. 해보면 이론상으로 3D 프린팅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폴리머랑 뭐 세라믹이랑 뭐 합금이랑 철이랑 강철이랑 이렇게 파우더 만들어 가지고 3D 프린팅은 파우더로 하니까 접착제 못 써서 샥샥샥샥샥샥샥샥 해서 쫙 물건 만든 다음에 그거 뭐 950도짜리 그 조그만 로에다가 집어넣어서 30분 동안 저기 가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좀 식혀서 뭐 600도에서 20분 하고 그 다음에 300도에서 뭐 15분 더 하고 뒤처리는 뭘로 하고 그러면 그거 쇠로 깎은 거보다 강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전 세계에서 이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교하게 쓰는 항공기 회사가 저희 카이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 관련사들밖에. 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 안에 달팽이관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걸 어떻게 쇠를 깎을 거예요. 그러나 3D 프린팅으로 착착착착착착착 하면 내부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공할 수 있는 부품이. 저걸 굉장히 잘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거 이제 다른 데서도 사용하는데 저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소재공학, 재료공학의 수준이 무지하게 높아야 되잖아요. 산업 기반이 무지하게 고급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 야 이거 전부 다 소프트웨어 덩어리고 말이야. 전부 그런데 그러면 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이래저래 한 1,500명이 서로 연결돼서 모듈 짜 가지고 했는데 그거 뭐 디버깅하고 고치고 뭐 하면 나중에 야 너 그거 고쳤냐? 너 버전 얼마 썼냐? 야 버전 제대로 그거 바꾼 거냐? 이거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을 또 만들었어요. 저거를 만들어준 업체가 원전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이라 만든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저 관리 시스템이 디버깅도 어느 정도 해줘요. 이거 코드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인공지능으로 밝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보안도 지켜주고 소프트웨어 덩어리 건드리지 못하게끔 막기도 하고 아무나 보안 그 다음에 버전 관리 그 다음에 등급에 의한 보안 등급 관리 그리고 그 저기 뭐 디버깅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저런 게 제대로 돼 있어야. 근데 저거를 국내 업체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IBM이나 시멘스 같은 거를 안 쓰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더 편하죠. 왜 그러냐면 이 항공기 분야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용을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IBM이나 이제 시멘스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 거기에. 그래서 이 그 원전 관리 소프트웨어 한 회사라 그러니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방산 등급이 높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했으니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회사일 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그 중견 기업이라 그러는 소문이 돌아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KF21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또 KF21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정도 급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프로세스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뭐 웬만한 전투기 만들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런 툴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 만들어진 그 체계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편하게 좀 이제 가봉길이 된 거죠. 가봉길이. 그리고 여기저기 툴들이 했던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툴을 고스란히 못 쓰더라도 약간 수정하면 98% 냅두고 한 2% 정도 수정하면 바로 또 하나의 툴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KIA 또 관련 업체들 에 근무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정책을 텄어야 될 거 아니에요. KF21 같은 프로젝트를. 그 정책의 그 정책 영웅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분이. 이 갈림길이 제가 한 2번 말씀드렸는데 2014년 9월입니다. 이때 쌍발 엔진이냐 단발 엔진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초에 2002년에 저기 이 그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지시하셔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말은 맞지. 근데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 2014년까지 계속 헤맸죠. 할까 말까 예산 배정할까 말까 그것만 헤맸죠.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싸움이 붙은 게 저거예요. 쌍발 엔진이냐 단발 엔진이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엔진의 품질, 엔진의 수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F119 같이 그거 하나가 42,000파운드, 44,000파운드, 42,000파운드 나오는 42,000인가 44,000 나오는데요. 그런 하나가 그 F-35에 쓰이는 거 그런 거 우리 못 구합니다. 42,000인가 43,000 나와요. 그 하나가 한 덩어리가 그런 걸 우리한테 안 팔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엔진은 뭐 지금 쓰고 있는 거 F414 General Electric 그거 뭐 한 22,000파운드 나오는 거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한선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쌍발을 쓴다란 얘기는 2개 써서 합계해 보니까 F-35, F-22급
동체를 만들겠다. 일단 그 안에 우리가 제대로 지능을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큰 뼈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22,000 정도까지밖에 못 구하는데 단발을 가자라는 얘기면 작고 소박한 하위 기종을 자체 개발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의 성격,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 그럽니다.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거냐. 제품 컨셉. 우리말로 하면 프로덕트 포지셔닝을 제품 컨셉이라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과 제품의 그 컨셉을 정해진 게 2014년 9월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거를 지금처럼 저는 쌍발 엔진 F-35, F-22급의 동체로 출발해라. 일단 그 동체 안에 뭘 넣을 수 있는지 뭐 없는지 그거는 최선을 다해보고 동체 자체는 일단 튼튼해야 된다. 제대로 된 거야 된다. 이거를 밀어붙인 게 누구냐면 사실은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그 당시 공군에서 우리가 굶을게 그래서 공군에서 그때 공군 쪽에서 7조 예산인가를 밀었어요. 우리가 굶을게 그래서. 그리고 저분이 그 관상도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이렇게 그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보면은 최차규 총장이. 저 양반이 저 특징이 뭐냐면은 아니 2014년인데 벌써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쪽 움직임을 아니까 뭐냐면 앞으로 멈트다. unmanned teaming이다. 그럼 한 명은 조종하고 한 명은 한 서너 대 있는 드론 조종해야 된다 이거요. 무인 정찰기, 무인 전투기. 2명 있어야 된다 이거요. 저런 지금 하이엔드급 전투기 중에 2명 타는 거 없어요. F-22도 없고요. F-35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설계할 때 야 그거 요렇게 만들면은 한 명이 타고 저렇게 만들면 2명 탈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요번에 시제기가 단자형하고 복자형 2개가 있잖아요. 그 단자형으로 가게 되면 뒤에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연료 탱크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제기가 2개잖아요, 이번에. 단자형, 복자형. 그런 비행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좀 어렵지만 그렇게 설계해두면은 변형이 가능한데 한번 단자형을 간 거를 단자형이니까 한 사람 앉는 자리 빼놓고 나머지 다 기계 배치했을 거 아니야. 거기 뱃속을 가만두질 않고 그걸 복자형으로 만들려면 다시 계산해,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복자형으로 못 고쳐요. 근데 단복자를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자형 가게 되면 그 뒤에 남아있는 자리에 못 채운다. 복자형을 가야 되니까 이걸 비워놔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복자형 아이디어를, 이거 지금 제 특종입니다. 이건 보도된 적 없어요. 최차규 총장이 저걸 예산을 밀고 쌍발 엔진으로 목을 걸고 단복자 2종으로 하라 그러고 그걸 최차규 총장이 했어요. 그리고 그 총장의 손을 맞아. 우리 최 총장 말이 맞아. 가.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한 분이 바로 김관진 장관이에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한테 그러한 파워를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세 명의 숨은 영웅이에요. 정책 영웅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취재를 못했어요. 제가 인맥이 안 닿아서 최차규 총장까지는 어떻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했는데 ADD도 이걸 찬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ADD의 당시에 ADD는 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ADD 소장님들이 그러니까 2014년 9월까지 그때 현직, 그 전직, 그 전전직까지 전부 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몇 년을 다퉜어요. 이거 다툴 때 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아니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그거 뭐하러 그 동체만 크고 좋게 만들어요. 채우지도 못할 텐데. 그거 단발엔진 가세요. 그래가지고 어깃장 무지하게 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어깃장 제일 많이 놓은 사람 중에 하나래요. 아니면 연락 주세요. 출연시켜 드릴게. 자, 이제 KF21 얘기 그만 끝내고요. 오늘 원래 스토리 일본 얘기를 하죠.